네, 국제상물원 보험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조건에 있어서 보험 조건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느냐 내지는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정해야 되는데, 무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이동을 수반을 하고, 그 국가 간 이동에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바다를 통해서 해상 운송을 하든지 아니면 항공 운송을 하든지 간에 운송물이 운송 도중에 사고를 입어서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을 통한 담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역을 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주로 이제 인커텀스를 이용을 해서 무역 거래 조건을 결정을 할 때, 다른 뒤에서 이제 인커텀스, 이번 시간에 이제 인커텀스를 시작을 할 건데, 인커텀스 중에서 11가지 정형거래 규칙 중에 이 두 가지 CIF하고 CIP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나머지 그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국제 운송을 수반하는 운송 구간,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이라고 치면 뭐 수출자가 한국에 있고 수입자가 미국에 있다라고 했을 때 태평양을 건너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 태평양을 건너는 해상 운송을 할 때 도중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느냐 매수인에게 있느냐, 이것만 따져 물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자신이 책임지는 물품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보험회사 찾아가서 보험을 들면 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적품질 조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운송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기가 자기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CIF하고 CIP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은 앞서서도 설명했고 뒤에서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CIF든 CIP든 이것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될 이 두 개가 선적품질 조건이거든요. 선적품질 조건이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이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책임을 매수인이 지지만, 매수인 스스로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이 CIF, CIP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만약에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인커텀스 조건을 CIF나 CIP로 선택을 했다, 결정을 했다,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보험계약은 어떤 상태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무역거래의 조건으로서 이야기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그 합의에 의해서 무역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져야 될 것이죠. 보험을 그렇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 쉽게 말해서 CIF 계약에서의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험 증권을 바이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실무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보험 계약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보험자를 보험 부보에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거래 체결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의 조건은 뭐 뒤에서 해상보험 파트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구협회 저가약관이 있고 신협회 저가약관이 있습니다. 구협회 저가약관은 AR, WA, FPA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물론 토탈 로스 올리와 같은 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저가보험에선 사용되지 않고 선박보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이고요. 신협회 저가약관에서는 ICC, ABC로 나누어서 보험 조건을 규정을 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험 조건 외에도 클레임 조항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구한다, 주장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겼어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호구도 아니고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계약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고, 뭐 이런 클레임은 계약상 조건이나 내용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뭔가 뭐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그 원하지도 않지 뭐 어떻게 보면 큰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계약 조건의 트집을 잡는다든지 계약 내용의 트집을 잡는다든지 계약을 깨려고 한다든지 그런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마켓 클레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타협이라든지 합의하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하해를 하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계약 일방이 계약 위반을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된 이 조항들이 무역계약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몇몇 조항들이 있는데, 뭐 중재 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재판 관할 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중거법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서 또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같은 곳에 이 조항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중에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중재 조항이에요. 중재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중재인을 선임을 해서 그 중재인의 판정을 당사자들의 그 법률 관계 계약 내용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판결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판결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원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재인을 선임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치적인 그리고 소송의 대체적인 그러한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이 중재 조항이 분쟁 해결에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재판 관할 조항이 있습니다. 중재로서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재판 관할 조항이고요. 중거법 조항도 있습니다. 중거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라든지 당사자들의 약정을 살펴본다든지 뭐 당사자들의 조건이나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그 계약에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제 중거법의 영어 번역이 가버닝 로로 되어 있는데 이 중거법을 어떤 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거법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당사자 간의 해결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을 통한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3자의 법적인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만나요 해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이제 소송이 있죠. 그리고 당사자 간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합계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하해 타협 청구 폭인데, 이 소송도 아닌 것이,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해결하지도 않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알선 조정 중재라고 보고, 이 알선 조정 중재를 하나로 묶어서 ADR이라고 합니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요. 여기서 대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알선 조정 중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제3자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이 어떤 법률적인 어떤 구속력 없이 일종의 어드바이스로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알선이라면, 조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임을 하고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재는 있는데, 중재는 무엇이냐? 똑같이 공정한 제3자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임된 사람을 중재인, 아비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에 대해서 이것은 합의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 최종적인 판결로 보고 강제력, 구속력을 갖는 것이 중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과 다르지만 그 결과가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주요한 조항 외에도 무역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에는 뭐 여러가지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가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조건이나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 상표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침해 조항,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이외의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완전 합의 조항. 그리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조항. 이런 것들이 기타 조항으로서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불가항력하고는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 이후에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하드십 클로스도 있고요. 아예 뭐 국제 시세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을 규정으로 무역 조건으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 무역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때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리 가능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매매계약이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포함이 되어서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의 그 뭐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조항을 매매계약서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이행 청구와 관련돼서 뭐 이행 청구를 안 하면 이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박탈할 수 없다. 뭐 절대적이다. 뭐 이게 보상 청구 보상권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버가 포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논 웨이버 조항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계약서에, 무역 계약서에 포함되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품질 보증과 관련된 워런티라든지 그리고 계약이 이런 경우에 종료된다, 뭐 이런 계약 종료 제한도 있고, 손해배상을 할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지 않도록 책임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
뭐 제3자에 대한 이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라는 조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쭉 이런 조항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조항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조항이 매매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이 실제 무역 계약서에 사용되는 조항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무역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계약에는 다양한 조항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어찌됐든 이런 기타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필요와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살펴봤던 품질, 수량, 가격, 뭐 선적, 포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합의되거나 규정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실제 계약 실행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당사자들의 생각이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계약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인커텀스 2020입니다. 인커텀스 2020 을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도 벌써 6년째네요. 2025년이니까 2020년부터 나왔으니까 2020, 2021 뭐 이렇게 해서 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2020인데 요 앞 버전도 있습니다. 2010이 있죠. 그리고 그 앞 버전도 있습니다. 2000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10년 주기 개정을 해왔고, 아마 이 인커텀스는 제가 뭐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간성적으로 2030이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쯤 되면 뭐 이게 관련돼서 태스크포스 만들고 자기들 이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작을 보통 할 텐데, 뭐 곧 하거나 뭐 시작했거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듣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역의 이해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무역의 이해를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바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무역의 이해를 수업을 들었지만 뭐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무역 물류 전공에 있어서의 여러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커텀스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주입을 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외우듯이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쌓아 놓아야 되는 지식이 인커텀스다. 무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좀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차피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영상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남은 부분을 이제 매조지를 할 텐데, 이 인커텀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커텀스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합성어입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합성어고, 이 정식 명칭이 있어요.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 국내죠. 도메스틱이 국내죠. 국내 및 국제 무역 거래 조건. 여기 이 트레이드 텀스는 보통 뭐 무역 조건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거래 조건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래 조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ICC 규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ICC는 국제상업회의소를 의미를 하고요. 이 ICC가 쉽게 말해서 인커텀스를
제정하고 발행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 인커텀스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 무역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조건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상이하게 읽히거나 상이하게 해석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클레임을 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고 감소시키고자 이 상업회의소가 나서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간행화된 간섭화된 통일의 룰을 만들자, 통일 규칙을 만들자, 게임의 법칙을 통일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인커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를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협약이나 조약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뭐 FTA와 같은 협약이나 합의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제상업회의소, 여러분들 부산에도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민간 기관에서 전 세계 무역인들을 대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게 인커텀스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이 되면서 국제무역을 공부하고 국제무역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간습, 간행,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커텀스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뭐 하는데,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적용이 됩니다. 무역 거래에 적용이 되는데 모든 무역 거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과 같이 무형제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매매 계약 자체가 아닌 경우이거나 아니면 운송이나 보험, 금융 계약과 관련돼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유권 이전이나 뭐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커텀스에서 다루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뭐 CISG나 관련 뭐 준거법이나 이런 데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거나 통일된 법이거나 그리고 강행된 조약이거나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 기구가 만든 임의 법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게 뭐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국가의 법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필요로 한 요식 행위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역 계약서에 준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의 무역 계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커텀스에 규정된 대로 따르겠다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고 매매계약서에 규정을 했고 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앞서서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이 법률적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커텀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죠. 인커텀스가 그 자체로서 구속력과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거문헌과 같은 준거 조항을 넣든지 준거 문헌을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수기로라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을 강제하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인커텀스가 국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거래 조건이나 거래 조건 협정서나 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나 무역 계약서에 대체적으로 뭐 인커텀스 2020의 CIF에 따라서 뭐 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거 문헌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커텀스가 어떠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격 조건입니다. 가격 조건이 아니지만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에 있는 분들이 가격 조건으로 써요. 왜 가격 조건으로 쓸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 그 운송료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 그 자체가 가격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인커텀스 규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인도 조건입니다. 사실은 가격 조건으로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서 만들어진 게 인커텀스가 아니고 인도 조건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더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거래하는데 매도인은 언제 물건을 넘겨줄 것이며 언제부터 매수인의 관리하로 물건이 넘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거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매도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물품이 매수인의 관리하에 매수인의 통제하에 매수인의 소유권으로 그 물품이 이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이고 그러한 것이 물품의 이전이며 무역 계약이고 그리고 이 무역 계약이 국내 거래와 다르게 이러한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선까지 끼고 있죠.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매도인 물건이고 어디부터 매수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의 물건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접근을 기준으로 인커텀스 11가지 규칙이 각각의 다른 어떤 기준과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FOB다라고 하면 FOB를 통해서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인커텀스입니다. 인커텀스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010 버전이라든지 2010은 숫자 같았어요. 뭐 2000에서는 뭐 13개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2010과 2020 버전에서는 11가지 규정이 있고 이 11개를 나누는 방식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러한 그룹핑 구분 방법은 인커텀스 2000까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커텀스 2010과 2020에 들어와서는 이 11가지 규칙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단수 또는 모든 운송 방식, 어떠한 운송 방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EXW부터 DDP까지 그리고 해상 내수로의 바다나 강이나 운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다라고 하는 규칙 4가지 FAS, FOB, CFR, CIF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 보면 2010의 DAT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커텀스 2010과 2020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나머지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DPU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2020에 들어와서 DPU가 된 것이고 2010까지는 DAT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000 버전에서는
뭐 DAP 뭐 DAT 이거보다 DES 뭐 DEQ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 있는 건 아니고 뭐 20년 전에 인코텀스 규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지금은 DAP, DPU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계약론 정도에서 뭐 인코텀스의 어떤 변혁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거 2000 버전에는 좀 달랐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2030이 나오면 지금 2020하고 내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구체적인 그 가이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2030 버전에서 바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보통 한 몇 년, 그러니까 2030이 발표되기 한 몇 년 전부터 그 워킹 그룹에서 이걸 레포트를 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개정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정된 2030의 내용이 담긴 이제 책을 퍼블리싱을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런 워킹 그룹의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030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2030년이 오기 전에 졸업을 하는 게 좋겠죠. 내용이 바뀔 거니까. 자, 그리고 요 2000 시대의 버전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는 방식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인커텀스가 보면 알파벳 대문자, 이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요번에 객관식으로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낼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저거 뭐냐, 뭐 논술이나 서술형 시험으로 친다 했을 때 사실은 대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소문자로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원래는 대문자가 맞습니다. 대문자 이 세 개로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EXW, FCA, FAS, FOB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딱 4개만 있어요. E 있고 F 있고 C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E 그룹, F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공교롭게 알파벳 대문자 같은 애들끼리 그룹핑을 하면 이 같은 애들끼리 성격이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E 그룹, F 그룹, C 그룹, D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성격이 비슷하냐? E 그룹은 출발지, 그러니까 선적국 내에서, 수출국 내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수출국 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합니다. 자, F그룹은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를 해 주는데, 주 운송 구간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배 태워가지고 LA 롱비치 항까지 갈 때 그 해상 운송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인 운송 구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부산으로 온다라고 칩시다. 그럼 육상 운송을 하죠.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부산항에서 선적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LA나 롱비치 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뭐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다라고 하면 LA에서 시카고로 미국 내륙 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쭉 운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 운송 구간은 당연히 해상 구간이 됩니다. 여기 제일 큰 부분, 포션이 제일 큰 부분이 주 운송 구간이 되는데, 그 운송 구간의 운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 F그룹이 해당이 되고요.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C그룹이 됩니다. F그룹이나 C그룹 두 개 다 모두 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거든요. 근데 D 있죠. 이 D 조건에 이 D가 뭐의 약자냐면 delivered의 약자입니다. 뭐예요? 배달하는 거죠.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배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D 조건들, D로 시작하는 애들은 목적지, 다시 말하면 수입국 내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품질 조건이나 수량 조건을 얘기할 때 제가 양육지 품질 조건, 양육지 수량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 조건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이 D그룹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커텀스 2020은 다시 이 얘기를 하면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 거래를 하고 물품 인도를 하고 물품에 대한 인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커텀스 2020에서 그러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데칼코마니 이 대칭되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커텀스 2020 책자를 보면요, EXW부터 시작을 하는데, EXW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A1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A가 매도인이 의무, 그리고 A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B1도 있습니다. 뭐예요? 매수인의 의무를 설명을 합니다. 매도인은 이거 하고 매수인은 이거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물품의 인도,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겠죠.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매도인이 처음에는 물품이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을 부담을 하다가 물품을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면 매수인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담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 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A1에서부터 A10, B1에서부터 B10으로 쭉 규정을 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인커텀스 2020이 어떤 식으로 이 규정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각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각 조건들은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만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